오늘은 고공침투 실전 훈련이다. 겁먹는 놈 있으면 지금 말해. 박민수, 내가 첫 번째로 뛴다. 네, 조교님. 준비, 뛰어. 내가 무섭다며? 겁쟁이는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순간적으로 박상병의 군화가 민수의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민수는 균형을 잃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교님. 민수가 이상하게 떨어집니다. 닥쳐. 훈련에 집중해. 쿵! 민수가 산비탈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잘 들어라. 오늘 일은 박민수의 부주의다. 다른 말하면 너희도 똑같이 된다. 알겠나? 바로 그때 헬기가 훈련장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헬기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친! 누가 저기서 뛰어내려? 저 사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모두가 쉬쉬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가 시골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박재만은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텃밭에서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재만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놈의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랄 줄이야. 재만은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이렇게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특히 요즘처럼 손자 민수가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더욱 그랬죠. 민수는 재만의 자랑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손자는 키도 크고 씩씩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나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 정말 군복을 입고 있다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재만 자신도 젊은 시절 해병대에서 복무했었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험한 시절이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텨냈었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민수가 군대에 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만은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풍기를 틀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죠. 최근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재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군부대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었어요.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한 사건, 간부가 부하를 폭행한 사건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만은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재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군 복무를 했던 수십 년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분명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군 당국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들. 하지만 재만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특히 한 어머니가 오열하며 내 아들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는데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민수에겐 그런 일이 없겠지. 재만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민수가 다니는 부대는 공수부대로 유명한 곳이었고 특히 엘리트 부대라는 자부심이 강한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민수는 워낙 성격이 밝고 적응력이 좋아서 어디서든 잘 지낼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도 처음엔 모두 우리 부대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을 테니까요. 제만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매미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여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제만의 마음은 왠지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부엌으로 가서 민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갈 때 해주려고 말이에요. 저녁 무렵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매미 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제만은 대문 앞 평상에 앉아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은 곳 어디선가 민수가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과연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만의 머릿속에 어릴 적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군인이 될 거예요. 하며 소파에서 뛰어내리던 개구쟁이 손자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 민수가 이제 정말로 하늘을 나는 훈련을 받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제만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뉴스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군복 입은 민수가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제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호미로 땅을 파면서도 자꾸만 민수 생각이 났죠. 지금쯤 아침 점호를 서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제만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선 또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이번엔 공수부대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제만의 손이 멈췄어요. 최근 모 공수부대에서 고공침투 훈련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군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의 말에 제만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바로 그 공수부대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제만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제만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박제만 어르신이십니까? 전화 저편에서 차분하지만 딱딱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영공수여단 군무가 김상사입니다. 박민수 이병의 할아버지시지요? 순간 제만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군대에서 직접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일 리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제만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민수 이병이 오늘 오전 고공침투 훈련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군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만은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사고라니. 어떤 사고입니까? 낙하산 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이고 지금 응급치료를 받고 있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제만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끼우는 것도 어려웠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제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낙하산 전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민수는 그렇게 침착하고 꼼꼼한 아이인데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수의 모습에
제만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있는 손자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병사가 서 있었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민수와 같은 소대 김병장입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못 막았습니다. 김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못 막았다는 거냐? 김병장은 주위를 살펴보더니 제만을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민수가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조교가 발로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제만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훈련하기 전부터 조교들이 민수를 찍었어요. 민수가 너무 똑똑하고 할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랑한다고. 건방지다면서 눈엣 가시로 여겼거든요. 제만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훈련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무섭다며? 겁쟁이는 여기서 죽어라라고 하면서 그냥 발로 밀어버렸어요. 낙하산 고리도 일부러 헐겁게 해놨고요. 김병장의 말을 들으며 제만의 혈압이 치솟는 게 느껴졌어요. 손자가 당한 게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가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너희는 왜 가만히 있었냐? 저희도 무서웠어요. 조교들이 입 다물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리고 김병장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부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쉬쉬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만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대에서 자신의 손자가 이런 짓을 당했다니요. 더 화가 나는 건 그걸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냐? 박상병이라는 조교예요. 그리고 윤중사도 같이 있었고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군복을 입은 간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병장은 급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가야 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주세요. 김병장이 황급히 사라진 뒤 간부가 제만에게 다가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죠. 어르신이 민수 이병의 할아버지십니까? 그렇소. 저는 대대장 한소령입니다. 손잡은 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만은 간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훈련 중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입니다. 낙하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제만은 김병장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너무 다른 설명에 속이 끓어올랐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정말 그뿐입니까? 네, 철저히 조사해봤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군의 일은 군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한소령이 떠난 뒤 제만은 다시 중환자실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 손자의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이 늙은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사흘 전 그날 아침 해발 3000m 상공은 여름의 뜨거운 길이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낙하산을 메고 수송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푸른 산맥이 펼쳐져 있었죠. 오늘은 고공침투 실전 훈련이다. 박상병 조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겁먹는 놈 있으면 지금 말해. 민수는 긴장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해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박민수, 박상병이 민수를 불렀어요. 내가 첫 번째로 뛴다. 민수는 네, 조교님,
하고 대답했지만 박상병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갑고 악의적인 것이 느껴졌죠. 사실 박상병은 민수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똑똑하고 할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자주 드러냈거든요. 특히 지난주 민수가 저희 할아버지는 젊을 때 이런 훈련을 매일 했대요라고 말했을 때 박상병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민수야, 오늘 제대로 혼내줘야겠다. 박상병은 속으로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수송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조종사가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뛸 시간이었죠. 준비. 박상병이 외쳤습니다. 민수는 문 앞으로 나섰어요. 아래로는 끝없는 하늘과 구름이 펼쳐져 있었죠.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올라왔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뛰어. 박상병이 명령했습니다. 민수가 뛰어내리려는 순간 박상병이 뒤에서 속삭였어요. 내가 무섭다며? 겁쟁이는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순간적으로 박상병의 군화가 민수의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민수는 균형을 잃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받으며 몸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민수는 필사적으로 자세를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수송기 안에 다른 병사들이 놀라서 밖을 내다봤어요. 조교님, 민수가 이상하게 떨어져요. 김 병장이 외쳤습니다. 닥쳐. 박상병이 화를 냈어요. 훈련에 집중해. 민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펴려고 했어요. 손으로 고리를 당겼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리가 평소보다 헐거웠거든요. 낙하산이 펴지긴 했지만 완전히 펴지지 않았어요. 한쪽이 접힌 채로 공기를 제대로 받지 못했죠. 민수의 낙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안 돼. 민수는 필사적으로 낙하산 줄을 당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상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윤중사는 망원경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은 걸 확인했지만 무전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지. 윤중사는 냉정하게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순간 민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쿵. 민수가 산비탈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무들이 충격을 약간 완충해줬지만 민수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지상에 있던 병사들이 뛰어갔습니다. 윤 중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어요. 의식도 없고 숨소리도 약했죠. 빨리 병원으로.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 중사는 다른 병사들을 모았어요. 잘 들어라. 오늘 일은 민수 이병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다. 낙하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야. 하지만 중사님, 김 병장이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은 없다. 윤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본 걸 다른 곳에서 떠들면 너희도 똑같이 당할 줄 알아라. 이건 명령이다. 병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무서웠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민수를 실어 갔을 때 박상병은 다른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민수가 겁을 먹어서 실수한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조교님이 밀었잖아요. 한 병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뭐? 박상병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누가 밀었다고? 증거라도 있어? 병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해둬라. 여긴 군대다. 위계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도 알 거야. 그날 오후 대대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 입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소령 대대장이 말했어요. 단순 훈련 사고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 중사가 대답했어요. 병사들한테도 단단히 말해뒀고요. 혹시 문제될 만한 증언자는 없나? 김 병장이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처리하겠습니다. 한소령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건이 커지면 자신의 진급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알겠다.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 민수 이병 가족에게는 단순 사고라고 보고하고. 네, 대대장님. 그렇게 해서 민수의 사고는 훈련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늘에서 일어난 진실은 달랐어요. 민수가 쓰러진 그 순간 하늘의 구름들이 마치 눈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름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맑았지만 그 아래에서는 한 청년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박상병과 윤 중사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민수는 그냥 건방진 신병 하나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민수에게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말이에요. 병원에서 돌아온 제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병장의 증언과 한소령의 말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말인데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아니, 사실 제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만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서서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제 그 김 병장이었어요. 할아버지. 김 병장은 주위를 살핀 뒤 제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가 더 있다는 거냐? 김 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의 사고 기록이 조작됐어요. 자살 시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만의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살 시도라고? 네, 민수가 스스로 낙하산을 잘못 조작해서 자살하려 했다는 식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야 부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미친놈들이. 제만의 주먹이 벌벌 떨렸어요. 손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으면서 이제는 자살로 몰아간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조심하세요. 어제 제가 할아버지랑 이야기한 거 들켰어요. 박상병이 저를 따로 불러서 협박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입 다물지 않으면 저도 사고가 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 병장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 중사가 할아버지 뒷조사를 시작했대요. 제만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자신 때문에 선량한 병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병장, 내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된다. 이제 나서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 민수를 위해서라도 내가 알아서 한다. 제만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너는 이제 모르는 척해라. 김 병장이 떠나고 나서 제만은 오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조직을 상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해병대에 있을 때 후배였던 이중희가 생각난 것이죠. 이중희는 지금 대령까지 진급해서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만은 망설이다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대령, 나 박제만이야. 교관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지 않아. 급한 일이 생겼는데 만날 수 있겠나? 다음 날 제만은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대령을 만났어요. 국방부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이대령은 여전히 제만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교관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제만은 민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털어놨어요. 이대령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하지만 교관님, 하지만 뭔가 이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이런 일에서 손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자 하나 때문에 군 전체를 흔들 순 없잖아요. 제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교관님도 군인 출신이시니 아시잖아요. 조직이 중요해요.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개인의 희생? 제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손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교관님이 나서면 오히려 일만 커집니다. 조용히 넘어가세요. 제만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가르쳤던 후배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이 대령,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변한 게 아니라 현실을 아는 거예요. 교관님, 이제 그만. 제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됐다. 내 말은 그만 들어도 충분해. 교관님,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난 너 같은 제자를 둔 기억이 없어. 제만은 찻집을 뛰쳐나왔어요. 길거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달아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만은 작은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키운 제자들까지 썩었다니. 제만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대한민국 군대가 이 지경이냐. 옆 테이블에 있던 중년 남자가 제만을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어르신, 무슨 속상한 일 있으세요? 제만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으려 했지만 술 기운에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중년 남자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참 안 됐네요. 요즘 군대가 그래요. 겉으론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더 썩어 있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언론에라도 제보하시든지. 제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인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만은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재만 어르신이십니까?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국정감사관실에서 일하는 김 검사입니다. 어르신 손잡은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만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 손자를 어떻게 아십니까? 최근 군 내부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있습니다. 어르신 손잡은 사건이 그 일환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내일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대방들이 어르신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뒤 제만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제만은 김 검사와의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뒤에 있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하자 양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제만을 반겼습니다. 김 검사였어요. 어르신, 안전하게 오셨네요.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 없었습니까? 글쎄요, 검은 차 하나가 계속 뒤에 있긴 했는데. 김 검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역시 감시를 받고 계시는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둘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김 검사는 주위를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는 국정감사관실 소속이 아닙니다. 제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누구십니까? 저는 군 검찰 특별수사부에서 일하는 검사입니다. 지금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손자 일도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김 검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수 입영 사건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훈련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남아있고 관련자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어요. 제만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김 검사가 제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어르신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 주셔야 해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만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합니까? 부대 내부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74살 노인이 어떻게... 어르신은 전설적인 해병대 교관 출신이시잖아요. 못할 리 없어요. 김 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민수 입영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부대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사고로 처리된 사건이 벌써 5건입니다. 제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5건이나요? 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에요. 가혹행위로 사고를 당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살이나 부주의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 악질들이 박상병과 윤 중사는 이런 일의 주범들입니다. 그리고 한 소령 대대장이 이 모든 걸 덮어주고 있어요. 제만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손자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청년들도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화나게 했거든요.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김 검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서 제만에게 건네줬어요. 이걸로 그들의 자백을 녹음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문서 증거도 확보해 주시고요. 어떻게 부대에 들어갑니까? 내일이 부대 창설 기념일입니다. 참전용사 초청 행사가 있어요. 어르신도 초청받을 자격이 충분하시죠.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병대 교관 출신이니 당연히 초청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들키면 어르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내 손자를 위해서라면. 바로 그때 카페 입구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김 검사의 얼굴이 긴장됐습니다. 어르신, 지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세요. 5분 후에 뒷문으로 나가시고요. 그럼 당신은요? 저는 다른 길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절대 집 전화는 사용하지 마세요. 도청당할 수 있어요. 제만은 김 검사의 말대로 화장실로 갔다가 뒷문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제만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74살 나이에 이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니 자신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민수 이병이 깨어났습니다. 제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서 민수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만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민수는 제만을 알아보고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위험합니다. 뇌에 타박상이 심해서 언제 다시 의식을 잃을지 모르거든요. 제만은 다시 민수 곁으로 갔어요.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조교가 저를 알고 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할아버지, 해병은 포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민수의 말을 들은 순간 제만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분노와 결의가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었죠. 그래, 할아버지가 널 위해 다시 뛰겠다. 이번 여름 이 늙은 몸으로 다시 하늘을 찍겠어. 그날 밤 제만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부대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요. 새벽 무렵 제만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군복을 꺼냈어요. 30년도 더 된 해병대 예복이었죠.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하니 예전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만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거든요. 박제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부대 창설 기념일 아침, 제만은 30년 된 해병대 예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가슴에는 오래된 훈장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버스에서 내린 제만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참전용사님, 안녕하십니까? 부대 입구에서 위병이 경례를 했어요. 제만은 당당하게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군부대 땅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념식장에는 많은 참전 용사들과 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만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행사를 지켜봤어요. 단상에는 한 소령 대대장이 서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소령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우리 부대는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부대입니다. 제만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전통과 명예라니 자신의 손자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부대가 무슨 명예를 말하는 건지요. 식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마련됐어요. 제만은 술을 마시는 척하며 부대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민수라는 놈 아직도 병원에 있다며? 박상병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윤 중사가 대답했습니다. 제만의 혈압이 치솟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증거를 수집할 때였거든요. 혹시 그 할아버지가 또 뭔 짓 할까봐 걱정이야. 박상병이 계속 말했어요. 걱정 마. 이미 손 쓸 수 없게 해놨어. 기록도 다 조작했고. 제만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어요. 김 검사가 준 그 녹음기였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요즘 국정감사 시즌이잖아. 에이,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는데. 제만은 조용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만이 말을 걸었어요. 저도 옛날에 이 부대에서 근무했었는데 요즘 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박상병과 윤 중사는 제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어르신은 어느 부대 출신이십니까? 해병 7기 박제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윤 중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요즘 훈련은 옛날보다 안전하게 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공 침투 훈련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박상병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병사 본인이 부주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정말 부주의였을까요? 제만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낙하산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윤 중사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제만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자살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네, 그런 건. 박상병이 당황했어요. 사실은 말이죠. 제만이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병사가 제 손자거든요. 박상병과 윤 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자요? 네, 박민수 이병. 제 손자입니다. 둘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그럼 어르신이 그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죠? 제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해병대 전설의 교관 박제만입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부대원들도 제만의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교관님이십니까? 한 간부가 놀라서 말했어요. 맞습니다. 제만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자가 여러분 부대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제만의 명성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박상병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교관님, 정말 사고였습니다. 저희가 사고? 제만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왜 아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박상병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자신의 말이 들켰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건. 그리고 기록을 조작했다는 말도 하셨는데요. 윤 중사가 급히 말했어요. 교관님, 오해입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오해? 제만이 녹음기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미 다 녹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그때 한소령이 급히 다가왔어요. 무슨 소동입니까? 대대장님. 제만이 한소령을 쳐다봤어요. 박제만입니다. 한소령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제만의 명성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교관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손자 박민수 이병 때문에 왔습니다. 사고 경위를 다시 설명해 주시죠. 한소령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건 이미 보고서는 거짓이라고 하던데요. 제만이 녹음기를 흔들었어요. 교관님,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그럼 어디서 해야 합니까? 국정감사장에서 해야 할까요? 한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국정감사라는 말에 모든 간부들이 긴장했거든요. 교관님,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십시오. 숨길 것도 없잖아요. 제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부대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상병, 윤중사. 제만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제 손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박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관님, 저희는 정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을 언론에 넘기겠습니다. 박상병과 윤 중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교관님, 박상병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상병이 무릎을 꿇은 순간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의 시선이 제만에게 집중됐어요. 제만은 차갑게 박상병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내 손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박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자꾸 할아버지 자랑을 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혼내준다고 발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말입니까? 박상병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교관님. 제만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내 손자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때 윤 중사가 끼어들었어요. 교관님, 저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겁을 준다고 3000m 상공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요? 한소령이 급히 중재하려 했어요. 교관님,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닥치십시오. 제만이 한소령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도 공범이지 않습니까? 은폐하고 조작한 것도 당신 지시 아닙니까? 한소령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부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헬기 소리였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뭐지?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헬기가 훈련장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헬기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친, 누가 저기서 뛰어내려? 병사들이 소리쳤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커졌어요. 완벽한 자세로 낙하하고 있었죠.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그 사람이 천천히 훈련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누군가 망원경으로 보며 말했어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은 놀랍게도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매일 뛰어내린 것처럼 말이죠. 설마, 한 간부가 입을 벌렸어요. 낙하산을 탄 노인이 땅에 착륙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는 낙하산을 벗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저분이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또 다른 제만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두 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훈련장에 착륙한 제만은 박상병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 군인 못지않았습니다. 박상병, 낙하산을 탄 제만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상병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분명 제만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하늘에서도 제만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박상병이 떨며 말했어요. 그때 기념식에 있던 제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놀랐습니까? 사실 저분은 국방부 특임 감사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임 감사관이라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국방부 특임 감사관 최대령입니다. 여러분 대화 잘 들었습니다. 한소령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특임 감사관이라고요? 네, 이 모든 작전은 은폐 세력을 잡아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최 대령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박상병과 윤 중사의 자백, 그리고 한소령의 은폐 시도까지 모두 녹음했습니다. 박상병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입니까? 제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검사도 우리 편이었고 어젯밤 최 대령과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윤 중사가 떨리며 물었어요. 제가 해병대 교관 시절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 국방부에 있어요. 물론 그 이 대령 말고 다른 제자죠.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박 교관님에게서 연락을 받고 긴급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죠. 한소령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말로만. 말로만? 최 대령이 냉소했어요. 박상병이 방금 자백했고 그 전에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까지 모두 녹음됐습니다. 박상병과 윤 중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 대령이 또 다른 서리를 꺼냈어요. 지난 2년간 이 부대에서 벌어진 5건의 사고 모두 재수사 대상입니다. 한소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진급은 물론이고 군인으로서의 생명까지 끝난 셈이었거든요. 체포하십시오. 최 대령이 명령했어요. 뒤에 숨어있던 수사관들이 나타나서 박상병, 윤 중사,
한소령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박재만 교관님, 박상병이 마지막으로 재만을 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만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내 손자에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박상병이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어요. 교관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재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체포가 끝난 후 부대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남아있는 부대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최 대령이 재만에게 다가와서 격려했어요. 교관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령. 재만도 격려로 답했어요. 손자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최 대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역시 교관님 손자답네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유전인 것 같습니다. 재만도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손자를 위한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여름 하늘에서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사건이 해결되고 일주일 후 전국의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74세 할아버지가 밝혀낸 군대 내 가혹행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이 떠들썩했어요. 재만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박상병과 윤 중사는 군법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한소령 역시 은폐 혐의로 전역 처분과 함께 실형을 받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은폐됐던 다른 5건의 사건들도 모두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민수의 회복이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마치 마음의 짐이 내려간 것처럼 몸도 따라 회복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병상에서 재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재만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젊을 때는 이런 일쯤은 해냈단다. 김 병장이 어제 면회 왔었어요.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민수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죠? 무슨 소리냐, 민수야.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뭘 못하겠느냐? 2달 후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물론 원래 부대가 아닌 새로운 부대로 전속됐어요. 새 부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급자들은 부하들을 인격체로 대했고 부당한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어요. 민수의 복귀 첫날 새 부대의 대대장이 직접 민수를 불렀어요. 박민수 이병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네, 대대장님. 저에게는 영웅이십니다. 우리 부대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복무해라. 그리고 내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란다. 네, 대대장님. 한편 재만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어요. 74세 할아버지의 복수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군대 내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출판 기념의 날 재만은 많은 기자들과 독자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면 더 큰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계획이라기보다는 민수가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고요. 6개월 후 국정감사 시즌이 되었어요. 제만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군 내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만이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 젊은이들의 꿈을 꺾는 곳이 아닙니다. 제 손자처럼 피해를 당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제만의 증언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군 내부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민수의 전역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부대에서는 민수의 전역식을 특별하게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으로 복무한 데다가 할아버지의 일로 인해 군 전체에 좋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저녁식 날 제만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부대를 찾았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부대였습니다. 부대원들의 표정도 밝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뛰어와서 제만을 꼭 안았어요. 드디어 저녁이에요. 그래, 수고 많았다, 민수야. 저녁식에서 대대장이 말했어요. 박민수 이병은 우리 부대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박재만 교관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입니다. 부대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저녁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재만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민수야,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니. 할아버지께서 해병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제만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 전설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대학교 가서 법학 공부하려고요. 할아버지처럼 부조리와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민수야.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제만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그래, 좋은 이야기로 기억해 주렴. 그날 밤 제만은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 그토록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야. 제만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돌아가신 아내를 부르는 것이었죠. 우리 손자 잘 키웠지? 이제 안심이야.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제만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제만은 평소처럼 텃밭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토마토들이 빨갛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나와서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할아버지,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제만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다. 너희 세대가 진짜 전설을 써내려 가야지. 여름 하늘,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매미들이 힘차게 울어대는 소리가 평화로운 마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설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제만 교관과 민수가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